불량한 자전거 여행 제1편 제6장 모닥불 그리고 14번째 참가자. 이상한 일이었다. 꼭 하루살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잠을 자고 나면 어제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았다. 오늘 하루 달릴 일만 걱정이 됐다. 내일 일은 걱정되지 않았다. 지나간 길은 금세 잊혔고 밥 먹을 때까지 얼마나 남았나만 생각했다. 날이 갈수록 온몸이 뻐근해졌다. 아침이면 다들 관절이 녹슨 로봇처럼 움직였다. 잘 들어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날 것 같았다. 이틀 동안 달려 안동을 지나고 단양을 지났다. 쉬는 시간에 정신이 들면 아름다운 경치가 보였지만 자전거를 타기만 하면 경치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긋지긋한 언덕과 산들만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점점 산들이 많아지고 높아졌다. 우리나라 70%가 산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90%는 되는 것 같았다. 왜 이런 코스를 짰느냐고 사람들이 삼촌을 원망하자 삼촌이 지도를 펼쳐 보였다. 다음 주에 16회 순례가 시작됩니다. 서울, 천안, 김제, 광주, 목포, 제주도 찍고 완도, 순천, 진주, 부산을 달리는데 코스 3분의 2가 여러분이 바라는 평지 길입니다. 지평선이 보이는 김제 만경평야를 달려보세요. 지금 신청받습니다. 사흘 남은 것도 못 견디겠는데 또 한 번 순례를 하라니 너무 잔인했다. 한 달 더 자전거를 타고 싶다던 영우 아저씨도 한숨을 쉬었다. 원주를 향해 달리는 길에서 다들 넋이 나갔다. 쉬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길 옆에 쓰러졌다. 길바닥이 아스팔트거나 흙이건 상관없었다. 삼촌이 간식을 가져다 줘도 다들 먹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자전거를 타는 게 꼭 꿈만 같았다. 소리치고 몸부림쳐도 깨어나지 않는 악몽이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보통 때보다 2배는 더 먹고 마셨지만 바닥난 체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쥐가 나거나 넘어져서 트럭을 타는 사람이 날마다 생겼다. 혹시 꾀병이 아닐까 만석이 형이 눈을 부릅떴지만 소용없었다. 꾀병이 아니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자전거들도 말썽을 부렸다. 어떤 자전거는 체인이 뚝 끊어졌다. 브레이크 선이 터지거나 페달이 빠지기도 했다. 고장난 자전거는 트럭에 재빨리 실었다가 쉬는 시간에 고쳤다. 삼촌과 만석이 형은 쉬는 시간이 되어도 쉬지를 못했다. 둘 다 자전거 고치기 선수였다. 구멍난 타이어 떼우는 건 10분도 안 걸렸다. 삼촌과 만석이 형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정신 차려! 긴장 풀어주면 사고 난다! 만석이 형 목이 쉬었다. 한시도 고함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으니 당연했다. 마음은 긴장하고 싶었지만 몸은 달랐다. 깜짝 놀라 정신 차려보면 아무 생각 없이 페달을 밟고 있을 때가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원주를 앞두고 고갯길을 올라갈 때였다. 지은이 누나가 소리를 질렀다. 언니! 언니! 대열을 빠져나온 희정이 누나 자전거가 조금씩 옆으로 기울어졌다. 뒤따르던 은영이 누나가 비명을 질렀다. 시간이 멎어 버린 것처럼 자전거가 천천히 넘어졌다. 희정이 누나는 넘어지면서도 페달을 굴렀다. 핸들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털썩. 넘어진 자전거 뒷바퀴가 핑그르르 돌았다. 자전거 대열은 엉망이 되었다. 다들 자전거를 세우고 희정이 누나 옆으로 몰려들었다. 삼촌이 트럭에서 내려 달려왔다. 비켜! 비켜봐! 삼촌은 감고 있던 희정이 누나 눈꺼풀을 뒤집었다. 핏줄 선 하얀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삼촌이 길을 희정이 누나 코 가까이 대고 숨소리를 확인하더니 등을 돌려 갖다 댔다. 누나들이 희정이 누나를 삼촌 등에 올렸다. 삼촌이 희정이 누나를 차에 태우더니 나를 불렀다. 호진아, 타! 만석아, 병원에 전화할 테니까 계속 진행해. 만석이 형과 문한이 형이 주인 잃은 자전거를 급하게 트럭에 실었다. 삼촌이 비상 깜빡이와 에어컨을 켜더니 트럭을 출발시켰다.
나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희정이 누나 신발을 벗기고 손을 주물러 주었다. 희정이 누나는 눈을 뜨지 못하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삼촌은 병원까지 급하게 차를 몰았다. 신호등도 우리 사정을 아는지 줄곧 파란불이 켜졌다. 희정이 누나를 응급실 침대에 눕히자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다. 삼촌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아무 일이 없기를 빌고 또 빌었다. 나는 만석이 형이 원망스러웠다. 만석이 형이 트럭을 자주 태워줬으면 희정이 누나가 괜찮았을 거다. 삼촌은 아무 말도 없이 복도를 서성댈 뿐이었다. 박희정 씨 보호자님!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다. 희정이 누나가 우리를 보고 눈을 깜빡였다. 큰 플라스틱 병에 든 주사액이 똑똑 떨어져 투명한 호스를 타고 바늘 꽂힌 눈앞팔로 들어갔다. 삼촌 또래 같은 의사 아저씨가 말했다. 순간적으로 일사병 증상이 왔습니다. 시원한 데서 안정을 좀 취하시면 되겠네요. 삼촌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희정이 누나 무릎이 좀 까지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다. 희정이 누나가 담요로 얼굴을 가렸다. 창피하게 애들처럼 넘어졌어. 내가 희정이 누나를 위로해줬다. 영화처럼 멋있게 넘어졌어요. 희정이 누나가 힘없이 웃으며 눈을 감았다. 주사를 다 맞으려면 2시간쯤 걸린다고 했다. 병원비를 내고 자전거 팀한테 갔다 오면 될 것 같았다. 트럭이 없으면 간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자전거 팀이 힘들다. 빨리 돌아가야 했다. 삼촌이 말했다. 트럭에 가서 돈가방 좀 가져와라. 열쇠 줘. 삼촌이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머리를 긁적였다. 정신이 없어서 차에 꽂아둔 채 내린 모양이었다. 병원 문을 여니까 기다렸다는데 햇빛이 쏟아졌다.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다. 눈앞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햇볕을 받은 차들이 잔뜩 달궈져 있었다. 옆을 지나기만 해도 뜨끈뜨끈한 기운이 전해졌다. 그런데 우리 차가 없었다. 분명히 차를 세운 자리가 맞는데 다른 차가 주차돼 있었다. 혹시나 해서 주차장을 다 돌아봤지만 빨간 트럭은 없었다. 내 말을 듣고 삼촌이 주차장으로 달려나갔다. 그새 차가 돌아와 있을 리 없었다. 우리는 가까운 경찰 지구대로 달려갔다. 경찰 아저씨가 삼촌이랑 병원 주차장을 다녀오더니 말했다. 우선 차량 번호, 종류, 특징을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보고해 수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확실하게 대답하기 곤란해요. 검문소 같은 데로 지나가면 차량 조회를 하니까 빨리 잡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삼촌은 지구대를 나와 만석이 형한테 전화를 걸었다. 희정 씨는 괜찮아. 그런데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우리 차 도둑 맞았어. 신고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 우선 카페에 긴급 상황을 올릴게. 저녁까지 못 찾으면 본부에 구조 요청을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우선 네 돈으로 음료수하고 간식 해결해. 알았지? 트럭이 없으면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했다. 삼촌이 내 등을 툭 쳤다. PC방 가자. 왜? 할 일이 있어. 삼촌은 PC방 의자에 앉자마자 인터넷 카페를 몇 개 찾았다.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자전거 친구, 자전거로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 여우들이 타는 자전거, 하늘 자전거 등 모두 자전거 카페였다. 삼촌은 카페마다 긴급 안내를 띄웠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자전거 친구, 여자친구, 카페지기 신석기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여자친구 캠핑카를 원주 미리네 병원 주차장에서 도둑 맞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15회 자전거 순례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홍천, 속초, 통일전망대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원주 부근에 사는 자전거 가족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빨간 트럭을 보신 분은 연락주세요. 찾아주신 분은 저희 순례에 무료로 모시겠습니다. 삼촌은 전화기를 꺼내더니 각 카페지기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카페지기들은 원주 부근 회원들한테 곧장 단체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쪽지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삼촌도 잠깐 사이에 인터넷 쪽지를 수백 명한테 보냈다. 나는 트럭을 찾는 일이 급한데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는 삼촌이 답답했다. 삼촌, 병원 쪽으로 가보자. 혹시 무인 카페에 도둑이 찍혔을지 모르잖아. 잠깐 기다려. 문자 좀 더 보내고. 누가 그런 걸 봐. 삼촌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트럭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빨리 알려서 트럭을 찾아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 회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 그보다 무인 카메라를 찾아보자니까. 여자친구 회원 3만 명 넘어. 강원도 쪽만 해도 상당히 많고. 3만 명? 엄청난 수였다. 회원이 그렇게 많은 카페의 주인이라니 갑자기 삼촌이 다르게 보였다. 삼촌이 덧붙였다. 다른 카페는 더 많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사람들은 곧 30만 명 넘을걸? 삼촌이 단체 문자를 다 보내더니 벌떡 일어섰다. 자, 병원 쪽으로 가보자. 삼촌과 함께 다시 주차장으로 갔다. 그렇지만 헛수고였다. 무료 주차장이라 경비 아저씨도 없고 무인 카메라도 없었다. 우리는 희정이 누나한테 돌아갔다. 주사액이 절반 정도 남아있었다. 희정이 누나는 잠이 들어 있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얼굴이 뽀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타고 무릎도 까져서 이재민 같았다. 벌컥 화를 잘 내서 그렇지 예쁜 누나인데 좀 불쌍했다. 띵동 문자가 왔다. 나는 삼촌 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횡성군청 앞 빨간 트럭 펭귄 냉동 12호차? 삼촌이 단문자를 보냈다. 아닙니다. 연락 고맙습니다. 띵동. 원주역 앞 빨간 트럭 발견 동아 베이커리라 써있네요. 아닙니다. 연락 고맙습니다. 토지문화공원인데요. 빨간색 트럭에서 팥빙수를 팔아요. 아닙니다. 연락 고맙습니다. 문자가 몇 통 더 날아왔지만 모두 아니었다. 문자들 사이사이에 전화도 왔다. 문자 보내랴 전화 받으랴 삼촌 손이 바빴다. 만석의 형이 전화를 했다. 갈라진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다. 형, 어떻게 됐어? 아직 잡고 있어. 거긴 어때? 다들 몸이 물엿 같아. 저녁 때 고기 좀 먹여야겠는데? 알았어. 일단 캠프 장소로 와. 만석이 형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기가 울렸다. 나는 삼촌 전화기에 귀를 가까이 댔다. 여보세요? 혹시 빨간 트럭 찾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하늘자전거 회원인데요. 산 타고 내려오다 빨간 트럭을 봤어요. 뒤에 자전거 그려지고 여자친구라고 써진 거 맞죠? 온몸에 전기가 통했다. 삼촌이 침착하게 위치를 물었다. 택시는 시골 마을 앞에 우리를 내려줬다. 커다란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 정자가 있었다. 정자 옆에 먼지투성이 자전거가 기대어져 있고 자전거만큼 지저분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삼촌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아저씨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문자 받고도 별 생각 안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요 앞에서 빨간 트럭이랑 마주쳤지 뭐예요. 도둑이 젊은 놈 같은데 경찰을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삼촌이 잠깐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도둑을 잡으러 간다. 맨손으로 가기는 불안했다. 밭에 꽂아놓은 대나무 막대기가 보였다.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막대기를 뽑아왔다. 삼촌과 자전거 아저씨가 어느새 앞서가고 있었다. 트럭은 마을 끝에 외따로 떨어진 집 마당에 서 있었다. 집은 기와 지붕이 군데군데 깨져 있고 흙마당에 풀이 난 한옥이었다. 우리는 허물어진 돌담 옆으로 갔다. 트럭 뒤에서 움직이는 발이 보였다. 우리 발소리가 들리자 트럭 뒤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내밀었다.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그 사람이 도망을 쳤다.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슬리퍼 한 짝이 남았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려 했지만 삼촌이 발을 붙잡았다. 삼촌이 자전거 아저씨를 보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제 명함인데요. 다음에 저희 술래 참가하시면 모든 걸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빨리 경찰 불러요. 저런 놈은 혼쭐을 내야 된다니까. 자전거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떠났다. 우리는 트럭을 살폈다. 짐도 그대로고 운전석 뒤에 있는 돈가방도 그대로였다.
삼촌이 트럭 문을 닫자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앵규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얼굴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요? 삼촌과 나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할머니가 힘들게 마루로 걸어 나왔다. 허리가 바나나처럼 굽어 있었다. 앵규 친구요? 할머니, 저희는 이 트럭. 삼촌이 내 입을 막았다. 할머니가 내 쪽으로 귀를 댔다. 안 들려. 크게 말여. 삼촌이 할머니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앵규 친구인데요? 앵규 어디 갔어요? 아까까진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가만히 있자. 혹시 인혁이 저 이쁜 차 빌려준 친구요? 에? 우리 앵규 장사하라고 차 빌려준 친구 아니여? 삼촌이 어정쩡하게 웃었다. 할머니가 삼촌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고맙구려. 참말로 고마워. 우리 앵규 놈이 어디서 이런 귀한 친구를 만났을까? 할머니가 엉금엉금 부엌으로 가더니 못생긴 옥수수를 쟁반에 담아왔다. 할머니가 마루를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여기 앉아. 앉아서 옥수수 먹고 있으면 금방 올 거야. 삼촌과 나는 할머니가 쥐어준 옥수수를 하나씩 뜯었다. 시계를 보니 희정이 누나가 태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삼촌 옆구리를 쿡 찔렀다. 삼촌, 희정이 누나. 알았다. 조금만 이따 가자. 할머니는 삼촌이 잘생겼다느니 어디서 만난 친구냐느니 하며 삼촌 손을 잡고 놔주질 않았다. 삼촌은 그때마다 우물쭈물 대답을 얼머무렸다.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았다. 아무도 오지 않던 집에 찾아온 손님이 반가워서 물어본 말을 묻고 또 묻는 것 같았다. 삼촌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저만치 무너진 돌다미로 삐죽 내민 얼굴이 보였다. 앵규야, 어여 와. 친구 왔어. 할머니가 오라고 손짓을 했다. 삼촌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할머니의 한쪽 손을 붙잡고 있었다. 목 늘어난 반팔티를 입고 며칠 머리를 안 감은 듯한 아저씨가 천천히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표정이 참 복잡했다. 겁먹고 포기하고 용기를 용기를 내려 하는 마음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삼촌이 할머니 손을 놓고 일어섰다. 도둑이 움찔 제자리에 섰다. 한쪽만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다른 발이 지저분했다. 삼촌이 도둑 아저씨 앞에 섰다. 도둑 아저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삼촌이 속삭였다.